아시는 것처럼 지금 평일이고 저희가 좀 급작스럽게 이 행사를 잡게 돼서 아직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지는 못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이제 메시지 주시거나 트위터로 주시는 게 평일 낮에 4시에 잡으면 이렇게 급작스럽게 잡으면 누가 오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으시긴 한데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짧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회 밖에서 하고 있는 필리버스터처럼 시민 필리버스터가 계속 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이후에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하게 됩니다. 1부는 지금 좀 정책적인 내용들, 현재의 경과에 대한 것들과 그리고 법안에 대한 문제점,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각 정당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동안 이 활동을 계속 해오셨던 분들이 같이 하셔서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총장께서 처장께서 진행을 보실 거고요. 그걸 한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5시 정도부터는 시민 여러분이 자유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될 거니까요.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고민들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오마이뉴스와 팩트TV에서 계속적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니까요. 자연스럽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얘기는 제가 좀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주민 변호사라고 하고요. 얼마 전에 입당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부르던 당을 우리 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테러방지법이 작년에 논의됐을 때부터 전 시민사회 소속으로 국회에 이제 전문가로 와가지고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었었고 또 이번에 이제 그 테러방지법 전국이 됐을 때는 약간 바깥쪽에서 계속 또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하는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양쪽의 경계에 제가 있다 보니까 저보고 이제 사회를 좀 보라고 얘기하셔서 사회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크게 2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는 내용적인 측면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법안이 뭐가 문제였고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반대를 했었다. 또 이 법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나 또는
여기서는 제가 사회자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경과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그 쭉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순서를 갖고요. 그 다음에 2부로는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순서가 될 텐데요. 필리버스터를 하셨던 의원님들이 앞에 나오셔서 오늘 찾아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유롭게 이제 질문하시거나 또는 말씀하시는 의견에 대해서 응답을 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뭐 직장을 마치시고 시민분들이 오셔야 된다거나 또는 학교 다니시는 분은 오늘 수업을 마치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좀 꽉 차거나 좀 활기차게 진행이 되려면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신 분들도 말씀하시고 싶거나 듣고 싶으신 내용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짧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오고 싶은데 그냥 끝난 거 아니냐? 아니다, 길게 할 거다. 이런 내용들을 좀 주변인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좀 길게 진행이 돼야 되니까 요 1부도 사실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1부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을 좀 끌어라라는 얘기도 좀 있어서 정식 순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오신 분들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잠깐 이야기 듣는 순서를 한두 분에게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순서를 좀 가지고 싶어요. 혹시 잠깐 내가 오늘 난 이래서 왔다라고 말씀해 주실 만한 분 계신가요? 우리 뭐 필리버스터 많이 보셨고 하셔서 뭐 이렇게 발언하시고 이런 게 그렇게 낯선 광경은 아닐 것 같은데요. 나는 이래서 오늘 이 행사에 왔다. 한번 말씀해 주실 만한 분이 계신가요? 아직은 좀 쑥스러우신가요? 워밍업을 좀 해두셔야 나중에 의원님들 나왔을 때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고 질문도 하실 수 있을 텐데 여전히 그냥 좋은 표정으로 바라만 보고 계시네요. 그러면 뭐 제가 시켜볼 수도 있어요. 이건 필리버스터 뭐가 아니라 고전적인 방식인데요. 오늘 어떻게 오셨는지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TV 지금 나오는 거죠? 몰라요. 지금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비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2분 정도 늦는 바람에 예비군을 못 가서 시간이 붕 떠서 여기 오게 된 직장인 29살 성남에 사는 김주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9살처럼 안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동안이세요? 실제로 보니까. 저도 동안이라고요? 네. 네.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저도 페이스북으로 보게 돼서 왔습니다. 뭐 네. 평상시 그러면 국회에서 진행됐던 필리버스터를 뭐 방송으로 계속 보신다거나 뭐 그러셨었나요? 매일 보진 못했고 자주 봤습니다. 자주 보셨어요? 예. 보신 과정에서 가장 이분이 멋있었다라는 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한 명만 꼽는다면? 다 많으신데 저는 정확히 성함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러니까 새벽 3시쯤에 했었던 그분이 제일 기억이 많이 납니다. 새벽 3시쯤에 하셨던 분이 꽤 많죠. 네. 그래서 어느 분이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닙니다. 뭐 사실 국회의원분들이 굉장히 유명하신 것 같아도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국회의원분들이 많지 않아요. 국회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건 맞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건 맞는데 정작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이름을 좀 알게 되는 계기도 됐었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 주변 분들에게 좀 같이 보자 이렇게 뭐 홍보도 좀 하고 그러셨었나요? 홍보를 하기가 좀 두렵긴 두려운데요. 두려운 이유는 뭔데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저를 좋게 안 보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좋게 안 본다는 이유는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네, 해서? 아직까지도 정당을 지지하고 나는 이 정당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부정적으로 시선으로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면 죄송한데 그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정당은 어떤 당입니까? 빨간 당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빨간 당이라면 당의 상징 색깔로 봤을 때 빨간 당이라는 건 어떤 당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저도 억지로 여쭤보고 싶지는 않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 오셨으니까 조금 시간 지나서 의원님들 앞에 나오시면 편하게 많은 얘기를 좀 하시고, 예. 뭐 혼을 내시고 싶으시면 좀 혼을 내시고, 칭찬을 하시고 싶으면 좀 칭찬을 하시는 그런 편안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자기소개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자기소개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저는 필리버스터를 하는 걸 보면서 예. 되게 인상적으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참 솔직히 민주당에 대해서도 좀 정말 이 당이 대안인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예. 그나마 어쩔 수 없는 대안이기 때문에 지지했던 측면도 많이 컸었고 예. 그런 가운데서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아, 이 당에도 희망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품고 생각보다 새벽도 지샘에서 많이 봤어요. 예. 그러다가 3월 1일 날 그 자정에 넘어가는 시점쯤에서 중단 한 해 만에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계속 지켜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잠도 거의 못 자고 계속 보고 있다가 이제 중단이 결정이 되고 도대체 뭐 약간 속에서 화가 많이 났어요. 네. 민주당에 대한 배신감 같은 게 좀 느껴졌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오늘 이런 자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택시 타고 바로 뛰어왔습니다. 예. 오늘 그 궁금함 같은 거,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시면 아마 답변을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실망감에 대한 분노를 표출해 주셔도 아마 다 받아주실 겁니다. 다만 뭐 물을 던진다든지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하시면 예, 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좀 많은 질문도 해주시고 많은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부터 생글생글 계속 웃으셔가지고 제가 눈을 뗄 수가 없는데 오늘 어떤 이유에서 오셨고 어떤 겨우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뭐 다들 비슷하실 것 같고요. 네. 저도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야당이라는 것과 야당의 역할과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그 많은 노력들에 비해서 끝이 굳이 이렇게 끝나야 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네. 왜 이렇게 끝이 나지?에 대한 대답을 혹시 여기 오면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말하고 와서 진짜요?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겠는데? 혹시나 나가도 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 죄송합니다. 네. 의원님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사에 거짓말을 하고까지 예, 거짓말을 다 이렇게 거짓말쟁이가 많은 거야? 거짓말을 하고까지 왜 필리버스터가 중단되어야 됐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 그리고 해명이 될 만한 충분한 얘기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많이 진짜 그 해명이 안 되면 해명이 될 때까지 끝까지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예, 좋습니다. 혹시 뭐 어떤 차원에서 내가 왔다, 어떤 이유에서 내가 왔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실 만한 분이 계실까요?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이야 뭐 사진사들은 저쪽을 찍고 있고 방송은 아마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편하게 부담 없이 얘기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한번 뭐 얘기해 보실래요? 예. 자기소개는 안 해도 예, 괜찮아요?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저도 자기소개를 잘 즐겨하지 않는 편입니다. 예. 일단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날부터 계속 틀어뒀었고요. 예. 전부 듣지는 못했지만 예. 일단 그냥 조회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밤새 틀어뒀었고요. 그래서 열심히 7일간 보다가 듣다가 어제 굉장히 안 좋은 방식으로 이제 중단이 알려졌었거든요. 네. 저희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주로 SNS에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편인데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김혁익 의원님 트위터에서 예. 이렇게 시민들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해서 이 행사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정보를 보고 확인을 했는데 시간이 오후 4시 평일 오후 4시고 네. 개강이 겹치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와 있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네. 준비해서 왔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수업을 그럼 혹시
전문 용어 째고 오신 대학생은 건 아니고요. 아, 대학생은 아니시고. 예. 네, 그냥 개인 사업하고 있어서 아. 좀 유동적으로 시간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군요. 필리버스터를 뭐 보진 않았지만 조회수가 중요한 것 같아서 틀어놓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보신 부분도 있긴 있으실 거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계속 깨어 있는 동안에 깨어 있는 듣다가 동안에는 듣다가 자기 전에도 그냥 틀어놓고 주무실 네, 때도 틀어놓고 네, 틀어놓고 자고요. 주무시고 네, 그러셨군요. 그렇게 해서 거의 뭐 그걸 틀어놓고 주무시면 잠이 잘 오시던가요? 워낙 그런 건 좀 둔감한 편이라서요. 잠은 잘 네, 잤고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음으로 양으로 응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조회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진 않더라도 그것을 틀어놓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이 행사 자체에 좀 관심을 높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저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는 전달을 하는데 네.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평일 오후 4시에 이런 행사를 잡았다는 것에서 약간의 비난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오실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뭐 한 분 정도 그 어떤 이유에서 왔는지 좀 말씀을 듣는 걸로 하고 본 행사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원래 소명은 행사를 아주 컴팩트하게 진행하는 건데 지금 마치 바람잡이처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니 뭐 앉아서 하셔도 좋고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25살 한 2주 전에 대학 졸업한 졸업생입니다. 제가 낯이 굉장히 익은데 혹시 그 시민 필리버스터 할 때도 오시지 않으셨나요? 단골입니다. 그죠? 좀 막 많이 굉장히 긴장하고 떨리는 표정으로 오셔서 예. 귀향 때도 맞다, 귀향 왔었고, 때도 보러 오셨잖아요. 귀향 보러도. 아, 부모님은 또 그렇게 가는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왜 부모님이 왜 싫어하십니까?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정치 얘기하면은 저를 왕따 시켜요. 정치 얘기를 하면 왕따를 시킨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방에서 64번, 그러니까 올레 TV예요 저희 집이. 그래서 64번 터놓으면은 1분 뒤에 단 거 드세요. 그래서 다시 오면은 왜 도대체 안 보냐? 이게 엄마 아빠 다 감청되게 연관돼 있는데 왜 안 보냐 말하면 아 그래 그래 뭐 어차피 내가 얼마 산다고 알아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얼마나 사니까 보라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어요. 선거철에는 2번 찍는데 어머니는 더민주 가입하시라고 저는 1년 전에 당원은 가입하고 설득 드렸는데 자식이는 부모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 어머니는 자식 1위세요. 아, 근데 아버지는 새누리 경향도 아니고 더민주 경향도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냥 주위 사람들의 말로만 통해서 듣고 저번에 2002년 때인가 그때 이명박하고 누가 대선 한번 했었잖아요. 예. 그때 이명박을 찍으셨다가 단호히 저한테 고백을 하셨어요.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는 바람에 정치를 당분간 끊다가 테러 방지법이라는 소리 듣고 아 이거 좋은 법이지 싶었어요. 네. 근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의원들 말씀 듣고 오마이뉴스 팩트티 보니까 아닌 거예요 뭔가. 그래서 아 이 여당이라는 적자들이 우리를 현혹시키는구나. 근데 이거를 방송 안 하는 거 보니까 언론들도 다 세뇌가 당했구나. 그래서 부모님도 쭉 보니까 결국엔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도 TV 조선이나 채널 A를 되게 즐겨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세뇌가 돼가지고 야 저기서 누가 잘못한 거 아니냐. 야 문재인 잘못했네. 그 1년인가 2년 전에 김현 의원이 있었잖아요. 네. 그분이 세월호 폭행 때문에 연루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무죄라고 아니라고 판명이 났는데 불구하고 어머니는 채널 A나 조선 TV만 보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종편으로 세뇌가 됐는데 옛날에 박정 시대의 국정교과서는 얼마나 생각됐을까 생각해보니까 네. 참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국회에서 왔는데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분노를 하는데 SNS 외에는 피할 수가 없는 저 자식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거든요. 근데 청년에게 이 더민주, 그러니까 새정치에서 더민주를 바뀌는 시간 동안 분노하라 그러고 말하라 그러고 행동하라 그래요. 근데 그런 표현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요. 네. 현재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뭐 광화문도 가보고 했는데 시위에 참여해도 집에 오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냄비 같은 역할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테러방지법으로 또 한순간 이슈가 됐겠지만 네. 또 어느 순간부터 또 내려갈 거 아니에요. 테러방지법이 또 통과됐다 그러면은 네. 국민들이 이렇게 정치혐오를 또 붙이기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렇지 니네들이 뭐 그렇지 내가 너희들 믿는 게 잘못했다 또 총선 뜻 봐봐라 또 그거 끝나면 또 너희들 또 우리 위에 군림하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저를 비롯한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많이. 네. 그래서 많이 슬프고 힘들고 분노하고 싶은데 좀 힘드네요 많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오시게 됐다. 나중에 그 슬픔과 분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좀 의원님들께 좀 쏟아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그것을 정치적인 의제로 만들고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니까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십니다. 제가 이제 세월호 때문에 거리에서 굉장히 많이 잠을 잤었는데 그렇게 고생을 해도 여당을 계속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답답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는 건데요. 더 많은 대화를 해서 더 많이 좀 설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화를 내거나 흥분하셨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바로 또 잊어버리시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잘못이 반복되도록 만드는 주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행동은 많이 못하더라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한 20분 정도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20분 정도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저보고 더 시간을 끌려면 좀 무리일 것 같고요. 본 행사 중에 일부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제 김강진 의원님이 사회를 보실 거고요. 1부는 박주민 변호사가 좀 사회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용적인 측면을 저희가 다루기로 했으니까, 이 테러방지법 정국이 조성됐을 때,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좀 하시기로 했죠? 아니, 의원님들 말고 시민단체 쪽에서는요. 아직 뭐 준비가 여전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뭐 순서를 좀 바꿔서 시민사회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정말 테러방지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의원님들도 그러셨지만 시민사회단체들도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의원님들이 발언하는 거나 이런 내용도 사실은 많은 언론에서 다루지를 않았어요. 근데 시민사회단체들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더 안 다뤘죠.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느 분이 좀 말씀하시기로 되겠습니까? 네? 앞에 거? 그러면 경과부터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 저희 행사가 급작스럽게 만들어졌다는 걸 충분히 이제 이해를 좀 하실 수 있겠죠. 시민사회단체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미현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준비하게 됐는데 사실 원래는 내일쯤 필리버스터가 3월 10일까지 될 줄 알고 내일쯤 새누리당 법안에 대해서 사실 속속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문가분들, 의원님들, 또 시민들이 이 법을 좀 뜯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원래 계획 중이었다가 지금 그게 이제 필리버스터가 종료될 예정이 이제 되면서 그래서 뭐 급작스럽게 이게 형태가 바뀌어서 이렇게 좀 준비가 됐어요. 저희가 사실 시민사회는 작년부터 테러방지법이 이제 파리 무장공격 있을 때부터 계속 이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상 이게 독수조항이 있다는 걸 알았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논평이나 이런 걸로 반대 의사를 표했는데요. 이번에 직권상정
직전에 이제 그런 가능성들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처음에는 1인 시위랑 서명을 좀 제안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 직권상정을 반대하는 그리고 폐기해달라는 서명을 했었는데요. 한 3일 만에 25만을 넘고 해서 28만 3천 명을 지난주 목요일에 서명을 모아서 전달을 국회의장에 했고 지금 35만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직권상정이 될 거다라는 이제 그 기사가 나오면서 이 서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직권상정이 그날 저녁에 됐죠. 그래서 23일 저녁에 필리버스터를 의원님들이 시작하시면서 저희도 그냥 있을 수는 없겠다. 약간 의원님들 응원도 하고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지 말아달라는 약간 압박 이런 걸 하게 해서 저희들도 밖에서 시민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일 저녁 7시쯤에 시작하셨는데요. 의원님들이 저희는 8시 조금 넘은 시간에 그 필리버스터를 시작해서 지금 오늘 이거 행사 시작할 때 4시에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총 8일 188시간인가요? 그래서 하루에 평균 한 20여 명씩 20명에서 30명 가량씩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길게는 2-3시간씩 발언해 주신 분도 계셨고 이제 밤 시간에는 책을 읽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밤에도 사실 비도 오고 눈도 계속 와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꾸준히 시민들이 봐주는 사람 없으면 너무 응원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서 2-3시간씩 서 계시면서 봐주시고 이런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으로 8일 동안 시민 필리버스터도 잘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약 한 250여 명 분들이 참여했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촛불 집회도 여기 국민은행 앞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 외에도 뭐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새누리당 그 Q&A에 대한 반박문 같은 것도 제출했고요. 예, 그리고 아마 오늘 통과가 되면 앞으로도 계속 대응 활동은 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시민사회단체들도 급작스럽게 이 전국이 조성이 되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근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깜짝 놀란 게 서명을 받겠다고 해서 서명 페이지를 오픈했는데요. 처음에는 한 시간당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서명에 참여를 해주셨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 속도로 빠르게 서명하시는 분이 늘어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국민분들이 이 테러방지법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깊이 알고 계셨다 또는 많이 느끼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야당 의원님들께서 필리버스터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많이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많은 서명을 받아서 전달도 했고 그 다음에 뭐 Q&A 자료나 이런 것들도 했었고 또 간혹은 또 의원님들이 필요하다는 자료 같은 것들도 신속하게 전달도 해드리고 이런 활동들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시민사회단체 쪽 활동이 제대로 소개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잠깐 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는요. 우리가 모인 게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도 있었겠지만 테러방지법이 문제가 있다라고 느꼈고 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또 모이신 것 같습니다. 복습하는 겸해서 테러방지법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한 분 말씀을 좀 듣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이 또 한 분 테러방지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는 그런 순서를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는 어떤 분이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진보 네트워크 센터라는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병일입니다. 저희는 주로 그 인터넷상의 감시와 검열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 테러방지법과 또 이번에 이제 국회 직권상정 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이 사이버 테러방지법에 대응하는 활동에 같이 해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테러방지법이라는 말조차 쓰기 싫은데요. 왜냐하면
단어가 주는, 말이 주는 그 프레임이 되게 강력한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박근혜 대통령도 테러 방지법이 없어서 우리가 테러를 막을 수 없다. 그 책임을 야당이 질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미 국내에는 이 테러 방지법 그리고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없어도 이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법제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면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부 여당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문제죠. 근데 마치 테러 방지법이 없으면 통과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테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런 여론을 확산하는 것이 일단 1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테러 방지법의 세부적인 문제 이전에 과연 어떤 법안이 논의될 때는 그것이 왜 필요하고 지금 현재 어떤 공백이 있는지가 먼저 설명이 돼야 되는데, 국내에는 이미 테러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그런데 국무총리조차 자기가 테러대책회의 의장인지도 모를 정도로 기존의 제도는 활용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테러 방지법을 도입하는 것은 뭔가 이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른 의도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시킨 것, 그런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것이 이제 테러 방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버 테러 방지법도 마찬가지고요. 이 국정원의 자의적인 그런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개념 자체가 되게 모호하게 규정이 돼야겠죠. 그래야 여러 가지 자의적인 권한 행사가 가능할 테니까요. 그래서 테러 방지법에서는 예를 들어 테러 위험 인물이라는 것을 이제 그 테러 위험 인물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누가 테러 위험 인물이고 그걸 누가 규정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이 테러 위험 인물이다라고 찍으면 그 사람은 이제 테러 위험 인물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해 있었던 민중총궐기 때도 이 박 대통령조차도 이거를 이제 그 IS와 같은 테러 리스트로 이제 비유를 했는데요. 정부 비판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테러 위험 인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상의 모호함이 있고, 이 사이버 테러 방지법도 있지만 사실 테러 방지법 자체에도 무엇보다 이제 정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미 이 통신비밀보호법, 말은 통신비밀보호법이지만 사실은 이제 감청을 허용하고 있는 그런 법률인데요. 이 국정원 역시 지금 이 통신비밀보호법을 통해서 이제 감청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통계에 잡히는 그런 감청의 95%를 이미 국가정보원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언론에 나면 통비법 개정될 때 뭐 납치나 유괴 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통비법을 개정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95%를 이제 국가정보원이 이미 하고 있고요. 더구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국가정보는 법원의 허가 없이 대통령 승인만으로 또 이제 감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인 어떤 감청 설비를 구축해서 감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감청, 그러니까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감청까지 포함하면 국정원이 이미 어떤 용도로 감청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감독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 테러 방지법은 그런 국정원이 그다음에 국민들의 개인정보, 그다음에 금융정보, 금융거래기록, 그리고 위치정보, 이런 어떤 민감한 개인정보들도 명확한 어떤 목적, 왜 그런 것들을 수집해야 되는지, 혹은 그런 것들을 수집할 때 어떤 법원의 허가를 얻는 그런 합당한 어떤 절차 없이 국가정보원이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포함을 하고, 특히 이제 민감정보까지 포함을 하고 있죠. 이 민감정보라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특별한 보호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나의 어떤 정치 사상, 혹은 노동조합 가입 여부, 정당 가입 여부, 혹은 나의 어떤 의료 기록, 생체 정보, DNA와 같은 범죄 기록, 이런 모든 것들 민감 정보에 포함되고, 이런 것들도 이제 다른 개인 정보와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이 별도의 어떤 영장, 법원의 허가 없이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테러 방지법, 저희 시민사회단체가 보는 테러 방지법의 문제는 사실 테러를 막기보다는 국가정보원이 어떤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법에서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법원에 허가를 넣는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절차도 없고 또 국가정보원이 제대로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이 감시, 사회적인 감독 절차도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주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테러방지법을 바라보는 저희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고요. 뭐 테러방지법에도 1인의 인권 감독관을 둔다고 하지만 사실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 그 국가정보원이 이 해킹팀이라는 이탈리아 업체가 만든 RCS라는 그런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국가정보원을 감독하는 기구가 어디입니까? 국회 정보위원회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해킹팀의 서버가 해킹되기 전에 국회 정보위원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RCS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몇 번이나 사용했는지 밝혀냈습니까? 밝혀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미 국정원은 사회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국정원이 뭘 하는지 통제되지 않는 그러한 조직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서 국가정보원에 더 막강한 권한을 준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병일 님은 그 국회 앞에서 시민 그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가장 오랫동안 서 계셨던 분입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 설명은 다 이해가 되시죠? 사실상 테러를 막으려는 법이라기보다는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치중되어 있는 법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국정원이 어떤 역할을 해왔던 기구입니까? 국정원이 사실은 뭐 많은 국민들이 국가 걱정원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하기보다는 특정 정권이나 특정 어떤 세력들을 위해서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일들을 많이 해왔던 그런 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국민들이 쉽게 감시나 통제를 할 수 있다면 국정원에게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한번 저는 사실 오병일 님이 굉장히 길게 해주실 줄 알았더니 그렇게 길지 않게 해주셨어요. 필리버스터의 덕목에는 위배되는 행위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그 의원님께서 한번 시범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테러방지법에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신경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신경민입니다. 저는 8번째로 나와서 양보다는 질로 하겠다는 제 철학적 소신에 따라서 5시간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평가하시기에 어떻게 했는지는 뭐 여러분들의 평가의 몫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사이 정보위 3년, 간사, 그중에서 간사 2년을 했던 것들 중에서 엑기스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충실하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일은 그 사이 테러 방지 법안에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심의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내용 중에서 핵심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설명을 해드리는 일입니다. 지금 이게 갑자기 결정이 돼서 차트를 만들고 이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게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서 차트가 사실 필요하죠. 근데 하여튼 이 갑자기 만들어진 한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납득하도록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초의 테러방지법안은 작년 2월에 이병석 의원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 이병석 의원 안을 놓고 기본 골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요. 이걸 가지고 작년 12월 초까지
정보위에 법안 소위가 있습니다. 저는 예산 소위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법안 소위를 자세히는 모르고요. 김광진 의원을 통해서 또 문병호 의원을 통해서 얘기를 쭉 들었던 거고 이 네 차례 협의에 대해서 소상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차례 합의를 한 결과를 최종 검토안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종 검토안은 합의가 아닙니다. 지금 최종 검토, 이 최종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데요. 네 차례 있었던 여러 가지 여야 의원들의 얘기를 병렬식, 나열식으로 해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검토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최종 검토안이라는 것을 여당이 강조를 하고 상당히 뭐가 진행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이 자꾸 검토가 되면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우리 안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을 몇 달의 검토를 거쳐서 올해 1월에 우리는 테러라는 말을 좀 피해보자고 그래서 국제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상당히 긴 이름을 써가지고 이걸 이종걸 의원 아니라고 제가 편의상으로 부르겠습니다. 집권상정 하루 전인 2월 22일에 새누리당이 그 사이 있었던 최종 검토안을 협의를 하고요. 이 안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한 거에 대해서 몇 개를 야당의 의견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이철우 의원이 내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쭉 얘기하는 게 국정원은 도대체 신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테러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려면 국정원의 신뢰를 우리들이 문제를 삼는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권한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대테러 센터를 총리실에다가 두는 안을 형식적으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인권보호관을 두는 내용을 2개만 고쳐가지고 이철호 의원이 발의를 갑자기 했습니다. 이게 이제 불길한 시그널이었죠. 그 전에 물론 책상 치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요. 그 전에 잘 아시다시피 1월 달에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2월 초에 북한의 뭐 미사일이냐 로켓이냐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그 발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1, 2월 달에 이제 북한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2월 22일 날 이철우 의원이 이걸 총대를 메고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아주 또 불길한 사인이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집권상정으로 연결이 되리라는 걸 2월 20일 날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2월 22일 밤에 여야 원내대표와의 그 회동을 마치면서 집권상정에 시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분이 갑자기 2월 22일 밤과 2월 23일에 변심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억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2월 22일 밤부터 2월 23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규명을 하면 왜 갑자기 이분이 집권상정을 하게 됐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반드시 필요곡절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분명히 정의와 국회의장의 개인적인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월 23일 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이 테러 법안 중에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추적권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추적권이 그렇지 않아도 신뢰가 없는 국정원이 무제한으로 남용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추적을 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토록하는 내용만을 추가한 주호영 의원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안은 이철우 의원하고 99% 같고 이거 한 가지만 다른 겁니다. 이 추적권에 관한 약간의 제한, 사전 사후 보고만 한 거기 때문에 주호영 의원 수정안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일단 2월 23일에 집권상정이 문제가 되니까 국회의장께서
뭐 우리들이 몇 개 지적하는 것을 수용을 해서 가령 부칙 2조 같은 거 이런 거에서 수정안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랬는데 이게 정식으로 문건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안이 현재 문건화돼 있지는 않지만 어느 서랍엔가는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철우안을 그러니까 모태로 해서 이철우안은 대테러 센터를 총리실에 설치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그나마 조금 우리들의 얘기를 많이 수용을 한 거기 때문에 이철우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수정안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해서 수정안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편의상으로 하여튼 최종 수정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수정안이라고 할 때는 저희들 수정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과 여러 시민들의 안을 담은 수정안이기 때문에 종합 수정안이라고 일단은 편의적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철우안을 모태로 해가지고 그것을 본체로 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는 목적인데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테러라는 단어를 쓰기를 피하려고 해서 공공유해행위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원칙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저희들이 토론을 할 만한 내용은 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2조가 이제 굉장히 광범하게 뭐 항공기다, 뭐 사람을 살해하는 거다 해서 양태를 쭉 나열을 한 건데 이건 뭐 좋습니다. 이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끝부분에 가서 테러 단체는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를 얘기한다 하고 그 다음에 제3의 테러의 위험인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테러의 위험인물에 이것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테러의 위험인물에 테러 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 단체의 선전, 테러 자금 모금 기부, 기타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당에서 유엔이 얘기하는 31개 단체 50명에 해당되는 거다. 50명을 대상으로 한 아주 좁은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너도 될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고 우리 집안도 될 수 있고 아무나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사실은 누군지 우리 이 방에 있는 사람은 사실 의심하였다고 상당한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분으로 해도 이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50명을 위한 법이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완전히 눈뜨고 아웅하는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이 법이 벌써 처음부터 제가 지금 3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2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2조에서부터 벌써 상당히 의심이 갈 만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50명을 위한 법인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야당이 또 이상한 짓 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3조, 4조에 대해서는 3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특별하게 문제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4조에 관해서는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오늘 지금 사회 역할을 하시는 그 박 변호사의 그 풍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이 4조는 뭐냐면 이 법은 대테러 활동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한다라는 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선언하는 조항인데요.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그 아까 종합 수정안에다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추가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2조에서 굉장히 광범하게
지금 대상을 늘려놨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하도록 하면 앞으로 이 법이 이제 지금 여당이 하는 걸로 봐서는 금방 시행을 하려고 지금 그러는데 이 법이 시행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시거나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하고 이것을 만약에 오버랩을 시킬 경우에 모두 다 테러 분자로서 의심 가는 짓을 하는 걸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4조를 굉장히 두려운 조항으로 보는데 박 변호사의 지적에 따라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2조 제1호 및 2호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추가하지 않으면 상당히 광범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려움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4조가 모든 법에 우선하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법이다, 위험한 조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조가 이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이병석 안에는 테러대책 상임위원회하고 국가테러대책회의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쓸데없이 두 개로 나누느냐라고 그래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로 통합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철호 안이건 이종걸 안이건 지금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는 종합안이건 간에 모두 다 테러대책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걸 안과 이 종합안에서 국회 추천 감독관 또는 인권보호관이 테러대책 구성원임을 명심을 해서 이것은 약간 좀 보완이 돼 있습니다만은 이철호 안에는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6조가 대테러 센터인데요. 이종걸 안은 테러 대응 센터를 국민안전처에 주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철호 안은 이것을 국무총리실로 지금 주자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내놓은 종합안에는 대테러 센터장을 총리실 소속의 직원이 맡는 걸로 이게 차관급이 될지 1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총리실 소속 직원이 맡게 하고 대테러 센터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표현하자라는 게 돼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국정원 직원이 유니폼만 벗고 바로 총리실로 나가서 대테러 센터를 장악하는 것을 막자는 의도에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철호 안을 보면은 센터의 조직, 정원, 운영 등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말자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총리실 밑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그 집안의 내용물은 그러니까 집안의 조직, 정원, 운영은 모두 국정원이 장악하겠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대테러 센터의 인적사항도 공개하지 않고 모든 것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느냐라는 것은 이렇게 비밀스러운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철호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총리실 안에 국정원에 파견소를 만들겠다는 걸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조가 인권보로 보호관인데 인권보로 보호관은 저희들이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석 안에는 없고 정보위 법안 소위 안에는 없습니다만은 이것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점검 및 보고 조항을 이철호 안에는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대테러 인권 보호관만 두고 점검 및 보호 조항을 없애고 대신에 테러 대책위원회 소속 인권 보호관만을 두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철호 안은 대단히 미흡한 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의 조항은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구조의 내용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인데 정보의 범위를 규정을 한 조항인데 여기에 보면은요, 민감정보라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민감정보는 사실 개인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가 사실은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무제한적으로 수집을 해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추적권입니다. 그러니까 추적권 어디까지가 추적이고 뭐 어디까지가 추적이 아닌지를 일단은 알 수가 없고요. 이 2차로 안에 추적권이 부여가 돼 있어서 이 추적권을 저희들이 맨 처음에 지적을 했더니 국회의장 정의화안, 문안으로 성립되어 있지 않는 정의화안에서 추적권을 삭제하자는 제안이 나와 있을 정도로 정의화 의장이 즉각적으로 이것은 너무나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라고 인정을 해야 될 정도로 추적권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감 정보를 포함한다고 돼 있으면 자료의 총량, 정보의 총량을 도저히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정보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조는 독소 조항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차로안은 추적 내역에 대한 보고 의무도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적하고 보고를 안 하기 때문에 가령 뭐 10명을 하고 1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10명을 하고 1명도 안 했다고 할 수도 있고 100명을 하고 하나도 안 했다고 할 수도 있고 도대체 이 구조라는 것은 하나하나 따져볼수록 이 구조는 거의 이 법안의 핵심적인 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조가 만약에 시행이 되는 날이 온다 그러면은 우리 개인정보는 사실 국정원에 맡겨놓고 산다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뭐 10조, 11조에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문제를 찾지 못했고요. 12조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문제는 상징적 표현물입니다. 이 상징이라는 것이 아주 애매모호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모든 문건과 정보를 대상으로 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상징적 표현이라는 물이라는 부분을 이종걸안이나 종합안에서는 삭제했고요. 삭제, 개시, 중단, 감독 등의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이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 12조도 좀 문제가 많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13조는 외국인 테러 전투원에 대한 규제인데 이것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조항이 2차로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저희들은 이종걸안과 종합안에서는 하는 걸로 그렇게 집어넣어놨습니다. 14, 15, 16조에서는 뭐 특별한 것을 찾지 못했고요. 17조에는 이게 지금 구성죄에 대한 형량인데 형량 부분에서 지금 사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형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형을 되게 형량에서 빼는데 이 사형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8, 19조에서 특별한 문제를 찾지 못했는데 이제 부칙인데 아까 독소조항을 아까 구조 말씀드렸잖아요. 부칙에 정말로 깜짝 놀랄 독소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부칙 2조거든요. 부칙 2조가 1, 2, 3으로 돼 있는데 1은 FIU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에 관련된 거고 2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을 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FIU법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몇 년을 토론을 했는데 이 FIU법에다가 예외를 줘서 국가정보원에 무제한으로 금융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이건 안 된다라는 것을 여야가 합치된 일치된 견해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국세청이나 관세청이나 검찰이나 경찰이 요청을 할 경우에 주는 겁니다. 이게 보통의 법이고 선진 각국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법을 개정할 권한을 부칙 2조에다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부칙 2조에다가 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칙 때문에 이 법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2항에 있는 통신비밀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라 하면 이제 여러분의 인터넷과 여러분의 핸드폰인데
이것을 도대체 어디까지 들여다보고 어떤 경우에 들여다봐야 되느냐는 그 문제를 놓고 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가지고 매년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검찰과 경찰 또는 필요한 사법기관들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보고와 사후보고도 있고요. 해당 상임위원회에는 사후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도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칙 2조를 읽어보면은 이게 지금 부칙에다 숨겨놓은 거죠. 부칙 2조에다 숨겨놓아가지고 결국은 관련되는 금융거래정보관련법과 통신비밀보호에 관련된 법을 바꿈으로써 이 테러방지법이 두 개의 제도와 두 개의 법을 때려부실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법이 만약에 시행이 돼서 통과돼서 바로 즉각적으로 이 관련되는 법, 금융거래정보하고 통신 관련 법을 개정 작업에 들어가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거 규정이 이미 테러방지법 부칙 2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내일이라도 바로 이 법률이 시행되는 날짜에 바로 법률 개정 작업에 들어가도 할 말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독소 조항이 되어 있거든요. 이 법이 언제 공포가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여야 합의가 돼서 이 국회 절차와 국무회의 절차를 해서 바로 이제 공포가 될 텐데요. 여기 부칙 1조는 시행일인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당의 실력자도 포함을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포의 밤을 지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정보수집권, 위험인물 추적권, 제가 얘기하는 모든 독소 조항이 바로 시행이 되고 바로 법을 고치는 작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독소 조항 중에 독소 조항은 저는 1번을 꼽으라 그러면은 부칙 2조를 꼽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몇 조입니까? 그 구조인가요? 거기하고는 독소 조항 중에 독소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는 순간 저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발을 뻗고 자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이 법은 대단히 위험한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우리가 수정안을 어디까지 낼 수 있을지 지금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철우 의원안을 골격으로 놓고 봤을 때 이철우 의원안에다가 지금 정의화 의장이 지적을 한 정의화 의장은 추적권을 삭제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부칙 2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법이 최종적으로 어떤 수정안을 채택할지는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여야 대표들이 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짐작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한 획 한 점도 빼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철우 의원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는 순간에는 금방 말씀드린 여러 독소 조항들이 공포와 즉시 시행이 되게 돼 있고 또 공포와 즉시 아까 말씀드린 부칙에 따라서 법의 재개정 작업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엄혹한 순간이 멀지 않은 장래에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법안 내용만 쭉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제 소회에 대한 거, 직권상정에 관한 거나 필리버스터에 관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기회가 있으면은 필리버스터에 관한 제 소회 뭐 이런 것들, 제가 이번에 또 일을 겪으면서 느꼈던 소회, 또 뭐 야당에 대한 여러분들의 질타 이런 것들은 이 다음 기회에 제가 여기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테러방지법안 비교 분석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제 말씀을 여기서 맺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법안 설명을 하시려면은 뭐 여러 가지 자료도 좀 보여드리면서 하고 이래야 이해하시기가 쉬울 텐데 그런 준비를 미처 못 하셨어요. 그런데도 워낙 조리 있게 말씀하시니까 적어도 제 귀에는 좀 쏙쏙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 감청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님께서 좀 더 보충 설명을 좀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 말씀도 이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화면 띄워놓은 거 좀 아까 띄워져 있었는데 일부러. 예. 제가 이걸 당시에 영상 자료를 준비했는데 허가를 못 받아서 못 쓴 것 중에 일부를 제가 띄워놨는데요. 예, 지금 저기 보시면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감시법이다. 그리고 맨 왼쪽이 휴대폰 감청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당이 만든 홍보물입니다. 근데 지금 새누리당하고 우리가 토론회에 나가거나 어디에 나가거나 쟁점이 되는 몇 가지 중에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참여정부하고 DJ 정부 때 그때도 이미 테러방지법을 더 강력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왜 말 바꿨냐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무제한 감청이 아니라 통비법에 따라 오히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만들어놨다. 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또 다른 의원님들이 하실 거라. 우선 첫째, 그 참여정부 때와 DJ 정부 때와 참여정부 때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테러방지법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것을 주도했던 것은 국정원입니다. 지금도 국정원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당시에 정보위는 통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위는 그때도 비공개였기 때문에 통과를 했는데 이게 법사위로 넘어오면서 공론회장으로 넘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시 한나라당이죠. 새누리당의 전신이 반대를 했는데 뭐라고 반대했냐. 야당 탄압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나라당이 반대했고요. 그런데 법이 통과되지 못한 건 한나라당이 반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당에서 이 법을 꼼꼼하게 법사위에서 살펴보면서 공론화되었는데 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당 내부에서 이 법이 국정원 권한을 강화해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당이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이 말 바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신경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통비법을 고쳐라. 이제 이 법 부칙 2조 2항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에 대해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이나 토론회에 나오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장 없이 감청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테러 관련 조항이 통비법과 연관해서 영장을 받아서 테러범이라고 하더라도 테러 위험물이라고 하더라도 영장 받아서 감청하기 오히려 더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는데 요거는 사실은 트릭입니다. 우선 요것과 관련해서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아까 신경민 의원이 말씀하신 테러의 규정, 테러 위험 인물의 모호성 때문에 이게 테러 위험 인물 혹은 테러 인물을 양산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노총이 시위를 하다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시위를 하다가 누군가가 다치잖아요. 그중에 공무원이나 경찰이 있으면 그게 아주 작은 상해라도 혹은 상해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한 사람은 테러 위험 인물로 낙인 찍혀서 국정원이 언제든 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하여 정부가 무슨 일을 해도 저항하지 않겠다, 나는 무릎 꿇고 그냥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테러 행위와 테러 위험 인물이 굉장히 폭이 커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통비법을 고치면 어떻게 되냐. 통비법 7조 1항에 보면 국가 안전에 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될 때, 그럴 때 감청에 예외 조항을 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는 감청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데 감청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할 때 예외적으로 보장하는
하게 되어 있는 게 7조 1항입니다. 그래서 그 7조 1항의 1호를 보면 내국인의 경우는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감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조 1항 1호의 뒤에 보면 군사적 목적과 관련하여서는 대통령의 승인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새누리당이 7조 얘기하시는데요. 이게 뭐와 연결되냐? 통비법 자체가 8조 1항하고 연계됩니다. 그래서 감청을 허용할 수 있는 긴급한 조치에 대한 부연 설명이 8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는 영장 없이 대통령의 승인도 없이 정보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36시간 동안 감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비법 7조 1항만 고치라고 해놓고 사실은 7조 1항을 고쳐서 테러 위험 인물이 모호하게 막 확장되면 8조 1항이 그냥 그대로 통비법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36시간 동안은 국정원이 테러 위험 인물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은 털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영장 없이 국정원이 원하면 국정원이 테러 위험 인물이라고 찍으면 영장 없이 무제한 감청할 수 있다. 저건 사실인 거죠.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요? 이해되셨죠?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이게 무슨 만민공동회냐, 토론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이건 기자회견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데요. 근데 제가 모두의 설명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건 일부다. 일부는 지금까지 왜 테러방지법을 반대했고 또 왜 계속 반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정청래 의원님이 본인이 참 서비스인이라고 그러셨죠. 갑자기 보신 분들에게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도 참 서비스인의 정신으로 중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조금 있다가 이 순서가 끝나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실 수도 있고 보실 수도 있는 시간대가 곧 될 텐데요. 그때가 되면은 의원님들 앞에 나와서 앉으시고 많은 분들이 직접 질의와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질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련한 그런 행사 순서 중에 하나를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 단체가 사실은 이 행사를 제안을 한 겁니다.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춰서 시민사회 단체가 봤을 때 야당 의원님들이 어떤 앞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주문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이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시민으로서의 어떤 명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소개를 해야 됩니까? 예,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님입니다. 예. 서비스 정신이 좀 부족했습니다. 예. 네, 서비스 정신이 좀 약하신가요? 예, 저도 입이 근질근질했습니다. 국회의원 분들은 따뜻한 국회의사당에서 길게 얘기하시고 그것도 힘들었겠지만 저도 말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또 막상 마이크를 잡으니까 그렇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러방지법 반대 운동을 15년 해왔습니다. 이 법이 미국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어쨌든 저희는 그걸 관심을 가져야 됐고 아까 말씀하신 테러방지법이 DJ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제안될 때부터 반대 운동을 해왔습니다. 저로서는 15년 근근히 막아왔던 법이 지금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1.1핵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는 했죠. 고치지 못하고 그냥 거저 통과되는 굉장히 통탄스러운 시간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법이 갑자기 등장한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 테러방지법을 얘기할 계제가 아니었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사실 부정선거 아닙니까? 여기 야당에서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문제제기 안 하셨지만 부정선거 아닙니까? 그걸로 정권이 바뀐 후에 그걸 막기 위해서 모든 권력이 나서가지고 검찰총장까지 쫓아내고 수사팀 해체하고 이러면서 국정원 스캔들 막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간첩 조작 사건은 또 어땠습니까? 중국 공문까지 위조해가면서 간첩 조작 사건을 했죠. 그 다음에 해킹 사건이 일어난 게 2014년입니다. 국정원 얘기를 할 계제가 아니었는데 2015년에 파리 테러를 계기로, 물론 그 전에 이미 입법 발의가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 법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IS가 우리나라에 테러 방지법이 없는 걸 안다나요, 모른다나요. 그래서 이 난리가 시작된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2015년은 미국에서는 테러 방지법으로 알려진 애국자법이 폐기된 해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조보다 사실 좀 덜한 규정이 미국에서 15년간 엄청 욕을 먹고 논란 끝에 에드워드 스노든 헌법재판 다 한 끝에 폐기된 그 해에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센 조항을, 이미 애국자법 수준의 국민 사찰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보다 더 센 조항을 국정원에게 주는, 그 범죄 조직 국정원에게 주는 법안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데 안보라는 치사한 이유를 댔습니다. IS 위협을 얘기하다가 지금은 북한 위협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공안 당국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하나 한 것은 김정은도 아니고 IS도 아니고요. 인천공항에 굉장히 조잡한 부탄가스 몇 개를 놓은 청년이었습니다. 폭발할 수 있는 물질을 공항에 놨으니 테러라면 테러겠죠. 문법이 틀린 아랍어를 가져온 게, 갖다 놓은 게, 그게 유일하게 공안 당국이 밝힌 우리 국민들이 직면한 위협이었는데, 그 사람은 만성 실직 때문에 좌절한 젊은이였습니다. 공안 당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만성 실직이 조잡하건 뭐건 정부의 세상에 불만을 느끼게 하고 부탄가스라도 던지도록 만든다. 지금 부탄가스를 던질 마음이 있는 청년들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애국자법이라는 게 굉장히 신비화되어 있는데요. 애국자법은 12억의 법안의 패키지 법안입니다. 그 악명 높은 애국자법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세탁방지법, 되게 복잡하게 금융정보거래 이용에 관한 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예외조항, 금융실명제법, 그 다음에 해외정보사찰법, 이게 미국에서 그렇게 문제가 됐던 NSA 스캔들을 만든. 근데 그 공식 명칭은 내국민을 사찰하는 법이 아니라 외국인을 사찰하는 법이라는 해외정보사찰법. 그런 식으로 쭉 따져서 12개는 우리나라에 이미 다 시행하고 있고, 그보다 더 많은 법을 시행하고 있어요. 전자주민카드도 여러분 테러방지법입니다. 그게 아닌가요? 저 아직도 주민등록증 잃어버린 다음에 기분 나빠서 전자주민증 안 만들어 다닙니다. 근데 이제 의료카드까지 전자화한다는데 국정원이 그 전자기록을 다 통합해서 한 큐에 가져간다고 지금 법이 만들어진 건데, 전자주민카드가 테러방지법입니다. 애국자법에 나오는 그 방지법, 테러방지법, 그 악명 높은 것이 미국식 주민등록제도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없다니요?
그 없다는 걸 IS가 알았다니요. 미국보다 더 강력한 테러 방지법이 우리나라에는 이미 유신 시대부터,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전자 인프라, 인터넷 인프라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의 성적과까지 다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공권력이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이 나라에서 테러 방지법이 없다니요. 그리고 도둑놈 같은 국정원에게 그 정보를 다 주는 법을 갖다 놓고 테러 방지법이라니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요, 테러한 나라는 테러 방지법이 없어서 안 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이 점에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좀 공격해야 되겠습니다. 노무현 정권도 공격하고요. 테러난 나라들은 테러와의 전쟁에 참전한 나라였어요. 해외 파병해서 그 나라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든 나라였어요. 예외 없이 큰 테러는 거기 당했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 이라크에 파병한 거 반성한 적 있습니까? 이라크 파병 동의안에는 정확히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조금 말을 바꿔서 재건 지원 따지고 들었지만 첫 파병 동의안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라크에 간다. 노무현 정부 때 나온 파병 동의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는 공식적으로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 뒤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도 한 번도 한국군이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서 이라크에 갔다는 사실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낸 적이 없어요. 미국은 보고서는 냈습니다. 상원, 하원, 대통령이 다 이라크에 갔더니 테러와의 연계 없었다. 상원, 하원 다 보고서 냈습니다. 테러 없는데 우리가 전쟁해서 점령해서 이라크가 테러와의 원상이 됐다. IS는 그 이라크에서 출발했다. 여러분 지금 테러 방지법만 여기 계류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법사위에 테러와의 전쟁에 언제든지 파병할 수 있는 법이 지금 국방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8개월 동안 이거 위헌이다. 아직 국방부가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평가서를 아직 안 냈다. 이라크 파병은 침략 전쟁이었는데 침략인지 아닌지 헌법적 판단을 국방부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이 법 통과시켜주면 무제한 파병된다. 그러면 우리는 테러 당한다. 몇 개 안 되는 시민단체가 아직도 온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국회의원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도 버티고 있습니다만 이번 법사위에서 전원회에 이게 상정될지 안 될지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면 저희 시민단체들은 15년간 막아온 테러방지법, 15년간 그렇게 반대해온 우리나라 군인들, 우리 젊은이들의 침략전쟁 파견, 미국 따라 강남도 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나라를 테러의 원상으로 만들고 그것이 다시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는 이 부메랑을 막기 위해서 하는데,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법이고 아직도 국회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파병은 파병이고 다 분리된 주제로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 뒤에 여러분들이 해주실 얘기인데, 저희 토론의 제목은 와글부글이라고 했는데 이 민주당에서 만든 거는 와글와글로만 해주셨어요. 부글이 들어가는 걸 싫으셨나요? 농담입니다. 전 민주당 비대위, 오늘 오신 분들과는 사실 아무 책임 없는 민주당 비대위에 정말 유감이 있습니다. 안보 이슈라고요? 안보 플레임으로 가면 우리 선거에서 지니까 빨리 끝내야 된다고요? 아니, 온 국민이 사찰당하는 게 왜 안보 이슈입니까? 왜 야당에게 불리한 이슈입니까?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것, 시민의 권리를 온몸으로 막아내는 게 왜 불리한 이슈입니까, 야당에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불리하다 하더라도
불리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인권이 침해되는데 온몸으로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막아도 법이 통과되니까 할 수 없죠. 그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야당이라면 이순신 장군이 12척이 남아있다고 그랬다는데 우리에겐 아직 8일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8일 동안 무엇이 더 문제인지 국민 한 명이라도 더 알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게 선거에 유리하건 불리하건. 그 비대위원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정말 공부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들 테러방지법 문제 많이 됐지만 물론 모든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시지만 이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된 다음에 테러 공부하신 국회의원들 많을 겁니다. 저희가 쓴 문건들 많이 인용하시더군요. 근데 아기장수설화라는 게 있습니다. 아기장수설화. 애를 낳는데 어떤 부부가 애를 낳는데 어깨에 날개가 달려 있더라는 겁니다. 이빨도 나 있는 무시무시한 아기 장수가 났다. 근데 동네에 그 왕이 아기 장수가 나면 자기를 빼앗을까봐 아기 장수를 찾아서 죽인다는 거죠. 그럼 아기 장수 때문에 자기도 죽을까봐 애를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필리버스터 때문에 정말로 정치가 살아나고 있는데 시민들이 우리가 잊고 왔던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권리와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침해되었고 앞으로 더 침해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지 이제 막 고민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야당이든 어떤 정치 세력이건 간에 정말로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정당이라면 앞으로 자신들을 지지하고 자신들을 승리로 이끌 가장 강한 에너지가 뭉클뭉클 일어나고 있는데 시민의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돋고 있는데 당장 마을에 누가 와서 불사질를까봐 그 아기 장수를 죽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현실을 다 인정하고 하루 이틀 더해서 공격받을 거에 대해서 저도 시민운동 한 20년 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게 현실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장담하지는 못할 만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너무 아쉬운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주문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여러 얘기를 해주셨지만 민주당의 구체적인 주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 기회가 아직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투표가 됩니다. 이길 가능성이 없는 투표가 되죠. 저는 그래서 어제 몇몇 분들 민주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안 드렸는데 정부의 핵심 독소 조항과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과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민주당의 안을 표 하나로 딱 정리해가지고 오늘 표결할 때 국민투표를 하자. 국회에서는 어떻게 결과가 날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장내에서 필리버스터 할 때 우리는 장에서 필리버스터하고 필리버스터 미를 했는데 보트 미를 해보자. 그거는 시민단체가 만들어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원고까지는 저희가 전해드렸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직접 내 입장은 뭐고 상대당 입장은 뭐다라는 것을 정리해서 우리 여기 방송사 누구에게 주시면 국민들이 어떻게 하는지 장에서 투표해보자.
지금 5시쯤 넘었나요? 6시 다 돼가는데 그게 준비될 수 있으면 오늘 6시든 7시든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결의로 온라인 투표를 제안해 보자는 겁니다. 이 법이 이렇게 통과될 것인지. 예. 두 번째, 법 만들어진다고 비극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잘 만든 법도 시행령으로 뒤집는 거죠. 시행령으로 뒤집은 것은 너무하지 않냐고 여당 원내대표가 문제 제기하다가 조인트가에서 쫓겨난 게 지금 정권입니다. 사실 아닙니까? 냉정한 사실이잖아요. 지금 국정한테 백지임 줬다고 그러는데 백지임의 백지임이 시행령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월호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모니터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총선에 어떻게 심판하고 투표하시건 제가 여기서 제안할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총선에 나온 후보자들에게 이 법이 온당한 법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물어야 된다. 앞으로도 이 법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발의한 사람 정도, 거기에 주동을 한 사람 정도는 뭐 그 당 전체가 아니라도 적어도 국회의원, 국민, 유권자들의 권리를 지킬 대변자 노릇을 할 자격은 없다라는 점을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새 국회가 되자마자 이 법 개정에 바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많은 제안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마 직접 의회 단상에 오르셨던 분들과 또 오늘 함께 하시는 시민들이 2부에서 다양하게 얘기를 나눠주실 거라 보고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분은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님이십니다. 아까 제가 소개를 안 했다고 혼났어요.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님이시고요. 시민사회가 바라는 야당의 역할 또는 테러방지법 입법 이후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어찌됐든 최종적으로 입법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문제점을 좀 최대한 알리자. 몇 시간 안 남았더라도 라는 걸 하나 얘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그 테러방지법이 통과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 테러방지법에는 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령이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세월호 특별법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법을 만들었는데 대통령령으로 사실은 그 특별법의 의미를 더 훼손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국회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 거부권이라는 걸 행사를 했었던 기억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러방지법도 문제인데 이 테러방지법을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령도 굉장히 이상하고 엉망으로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끝까지 관찰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뭐 이번 총선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표할지는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려있는 문제지만 그래도 적어도 의원이 되고자 나왔던 사람들에게는 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입장을 좀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적어도 이 테러방지법을 주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의사를 표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 등을 제안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한 번 서비스 타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만민공동의 시간이 아니고 그 앞서 사전마당으로 복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예 끝나시고 이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순서만 하나 남았거든요. 그거 끝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2부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1부라서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 추다르크라고는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추미애 의원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하나요? 네. 네. 제가 우리 김광진 의원님
아주 무제한 토론을 정말 차분하고도 논리 정연한 자세로 이어가는 모습, 그 다음에 우리 은수미 의원님이 또 정말 장시간 인간의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을진데 그것을 초월해버린 그런 존재같이 담담하게 그렇게 긴 시간을 토론하는 그 사이에 사실 제가 뭐 중진 의원으로서의 그 역할이 뭘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또 법률 전문가로서. 근데 제가 박지원 의원이 탈당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정보위원이 돼버렸어요. 제가 자원한 게 아니고 문병호 의원이 정보위원이었다가 갑자기 탈당하는 바람에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 개혁 특위 간사이기도 해서 사실은 중요한 위치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탈당해서 이쪽 더불어민주당의 정보위 의석 수가 위원 수가 하나 줄어드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무 관리가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종걸 원내대표한테 또 박지원 대표가 나가시고 난 자리를 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멍하고 있으면 정보위 자리가 또 사라졌어. 정말 테러 방지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잘 준비해라. 이렇게 말한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우리 추 의원님을 정보위원으로 제가 사보임 때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은수미 의원님 말씀처럼 은수미 의원님이 의총장에서 그랬어요. 많은 의원들이 급작스럽게 이철우 태방법이 올라왔는데 준비도 없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다가 혹시라도 실수하면 격앙될 수 있으니까 그 분노와 격앙 때문에 이제 조금 이른바 막말이라도 하게 되면 정부 규탄이나 불만의 표시를 조금 도가 지나치면 정제되지 않는 그런 분노를 표출하면 분노가 장렬한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막말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수가 있으면 이제 우리의 그 분노의 표현이 전달이 안 되고 한꺼번에 당이 도매금으로 넘어가겠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다행히 정말 우리 최연소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이런 긴 시간 토론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김광진 의원과 우리 은수미 두 의원님이 너무나 차분하게 잘 해주셔서 저도 사실은 그때 이철우 법안을 법률가의 눈으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제가 제일 우려했던 건 이것이 이념 대 이념의 대결로 가면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프레임에 갇혀서 꼼짝을 못하고 고스란히 앉아서 눈 뜬 채 당하게 돼 있는 구조잖아요. 뭐를 꺼내더라도. 그래서 이게 이념 대 이념의 전쟁이 아니고 법률가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라고 해서 법을 조목조목 제 법률가의 눈으로 마음을 다 비우고 봤더니 이거는 법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거예요. 저한테 아까 제가 지금 머리를 외리지를 못하겠는데요. 존경하는 신경빈 의원님 그 수정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일 웃기는 것이 2조의 8호를 한번 봐주세요. 2조의 8호. 그 수정안이에요. 제가 페이퍼 없이 올라오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방송 중이면 방송 사고 나겠는데, 네. 2조의 8호에 대테러 조사란 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현장 조사 문서열람 시로 채취, 자료 제출, 진술 요구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강제 수사라면 조사 대상자가 응하지 않는다면은 강제 수사에 해당하는데 법적으로 그 강제 수사는 반드시 영장주의에 의해서만 하도록 우리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헌법 원칙을 강제 수사에 대한 영장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개념 조항에 개념해서 8호의 대테러 조사에 이렇게 느슨하게 규정이 돼 있으니 이걸 법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 조항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태평하게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순간에 이게 분명히 하룻밤에 번갯불에 콩 볶듯이 올라왔으니 뭔가를 베꼈을 건데 뭘 베꼈지? 하고 이제 들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다 하니까 예전에 2007년도에 우리가 국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조약에 가입을 한 이후에 그 이행법으로 이제 테러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중 협박 등 및 무슨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지에 관한 자금 지원 무슨 자금 지원 방지법 해가지고 이 자금줄을 차단하는 테러 집단에 대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엉성한 법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테러라는 건 사실은 그 테러 그 자체가 구성 요건은 아니에요. 테러라는 건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공중 협박 이런 포괄적인 양태를 가지고 있고 그런 포괄적인 양태 속에서 일어나는 범죄 자체가 살인이다 그러면 형법상 살인죄 또 뭐 상해죄 아니면 그게 내란과 더불어서 저질러진다면 내란 목적 살인죄 또 공안에 관한 죄 같으면 소요죄 이런 형법에 이미 그 범죄적 결과에 대해서 처벌하는 구체적인 구성 요건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또 그게 아니라면 무슨 그 항공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 행위 유형 또 선박에서 일어나는 범죄 이런 것들 항공기나 선박 같은 것은 한번 이 육상에서 이탈을 해버리면 사실은 그 굉장히 그 범죄의 진압이 어렵게 되니까 특별법으로 다 처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테러, 폭력, 공중협박 등 죄에다가 테러 개념에 묶어놓은 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베껴 놓은 거예요. 베끼다 보니까 엉터리도 다 베껴놨어요. 무슨 원자로에 대해서 부당하게 조작을 해서 위해를 가한 자. 아니 도대체 부당하다는 건 정당하지 않다.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건데 이 기술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윤리적인 개념을 섞어서 버무려 썼으니 그런 것이 설령 틀린다 하더라도 그건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거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꼼꼼하게 안 따져도 무방하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그런 엉터리를 베끼고 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테러 행위를 개념 정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려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 명확성의 원칙 그것이 법치국가 헌법을 기초 질서로 하는 법치국가의 그런 것들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약하는 규범은 반드시 명확해야 된다 하는 법률로서 기본 틀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은 표현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의 많은 문제점들 중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경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적권 이것은 형사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법전 어디에도 추적이라는 용어 없어요. 추적이 미행입니까? 사찰입니까? 아니면 전자추적 장치를 다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에 있는 뭐죠? 그 내비게이션 다 본다. 그 뭐라고 하죠? 블랙박스? 그런 걸 본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잡아다가 동행 요구를 한다든가 해서 마취시켜 놓고 감금시켜 놓고 피부에다가 무슨 추적 장치를 달아도 된다는 겁니까? 공포 영화에서 보듯이. 그러니까 추적의 수단, 방법, 기간 또는 추적을 한 결과 어느 누구한테 보고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여기는 사실조사와 추적을 했으면 국무총리한테 보고하면 된다. 그 위원장인. 여러분, 우리가 국무총리한테 기본권 맡겼습니까? 적어도 어디다 보고해야 될까요? 최소한도 국회에. 그것은 예전에 정형근이라는 공안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테러 방지법을 만들어 왔는데, 거기에도 최소한 대테러 활동에 대해서는 국회는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는 해놨어요. 근데 지금은 박근혜 정부 아래서는 위원장인 국무총리에 보고해야 된대요. 우리가 국무총리한테 기본권 맡겨놨어요? 우리 헌법에는 기본권을 제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법률로서 정한다 돼 있죠.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행령에 많은 걸 위임해놨다는데 대통령령으로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청와대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우리 헌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이메일을 쏴주세요. 기본권은 반드시 법률로서 제약할 수 있다. 법률로서만 제약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제약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대통령령으로서 유승민도 쫓아내고 법률 위에 있다 생각하는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법 놔두면 대통령 위에 누가 있다고요? 국정원이 있는 거예요. 초헌법적인 존재가 국정원인 거예요. 대통령이 7시간 틀릴까봐 기분 나쁘다고 하셨다고요? 대통령이 약점 잡히면 그 7시간도 틀릴 수 있어요. 대통령보다 더 무서운 게 국정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법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법. 예를 들어 제가 사이즈가 몇이게요? 이 상의 사이즈가 5 사이즈 66입니다요. 네, 66을 입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77 사이즈를 샀다. 그러면 66으로 고치긴 쉽겠죠. 네. 그럼 이게 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야 제가 이걸 이렇게 고치자라고 우리가 다수당 되면 수정하겠다라고 하겠죠. 네, 배재정 의원님 오셨네요. 근데 이게 법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쓰레기통에 넣어야 된다. 그래요. 이것은 폐지 법안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고칠 수는 없어요. 자, 아까 애국자법 설명을 하셨지만 여기에는 아까 2조의 8호에 개념 조항에다가 무슨 시료 채취하고 뭐 현장 조사하고 뭐 영장주의에 의해야 되는 걸 너무나 태평하게 개념 한마디로 써놨는데 그 엉터리 같은 미국 애국자법도 어떻게 하냐 하면은 무슨 책을 읽었습니까? 또 무슨 책을 사셨습니까? 어느 병원을 주로 가셨습니까? 무슨 병으로 가셨습니까? 무슨 도서관 이용 그 자료, 네, 뭐 등등, 뭐 병원에 갔다 왔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법관이나 연방 대법원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기간도 정하고 자료 제출 받으면 그 자료 제출 받은 사람의 비밀 준수 의무도 있고 이런 등등이 법률에 다 적시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고칩니까? 없는데. 뭐라도 66 사이즈라도 갖고 와야 이거를 5로 고치든가 하는 건데 애초부터 다 틀렸는데 뭘 고칩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저에게 물으신다면 이것은 쓰레기통에 넣고 테러 방지법이 별도의 따로 필요하진 않아요. 있는 거 잘 활용하면 그냥 여러분 정보기관은 그냥 정보 능력을 최대한 길러서 테러를 예방하고 자금줄 차단하고 그게 상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범죄에 뭔가 발견이 되면 수사기관에 빨리 넘기는 거지. 국정원이 굳이 모든 온갖 잡동사니 테러 정보라고 의심하고 거기에 수사를 하면은 수사는 필요한
최소한도 상당한 만큼 왜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수사의 대원칙 필요성과 상당성을 벗어나서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상상이 곧 수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상상으로 사람 잡아가두면 어떻게 되죠? 모든 인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테러를 빙자해서 국정원에 초헌법적인 권한을 준다는 것이 바로 테러 종합법인데 이 테러 종합법이 있을수록 우리 인권은 더 침해되는 거니까 사실은 기관의 분리,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분리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정보기관의 상상력으로 사람을 잡아가두고 공포정치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의 이후의 대안이 뭐냐? 더 세련된 잘 고쳐진 종합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가 절대 대안이 아닙니다. 이 법의 폐지 법안이 필요한 것이고 국정원이 정보기관 본연으로 돌아가게끔 국정원 개혁 잘 하는 것이고 그것이지 뭐 이 법의 수정안을 내야 되고 뭐 우리가 집권하면 고치고 뭐 뭘 고쳐요. 항상 집권자에게 비위 맞추는 게 정보기관이고 정보기관은 항상 할 일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자기 중요성을 키우고 초헌법적 위치로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속성인 거죠. 그걸 지혜로운 통치자라면 축소시키려고 더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의 방안이라는 건 이 법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국정원 개혁 제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이하경 의원님께서 그렇게 갈까요? 그다음에 그냥 마무리. 네, 이하경 의원님께서 이제 지금 면접 보러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필리버스터 참여한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가 사실은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참 미안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함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의원님들이 오시면 그때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돼서 마이크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죄송한데 간단하게 할게요. 예. 여기 더민주당에서요. 요번에 총선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국방의 의무. 네? 그거 아는 사람들 좀 이렇게 해서 해서 언론에 좀 뿌려주세요. 예. 그거는 2부 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무총리도 군대 안 나와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데 그거 해줘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2부 때 아마 답변을 하실 것 같고요. 예, 2부 때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안 지킨 요번에 총선 나오는 사람들 첩부해갖고 언론에 다 매일매일 그냥 뿌리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게 저기만 뭐 테러방지법 금방 효과 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쉬운 걸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행사는 1부와 2부로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부는 복습하는 의미에서 법안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부는 재미없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박주민 변호사가 재미없기 때문에 진행을 했고요. 2부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시간, 필리버스터 때 나와서 고생하셨던 의원님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볼 거 물어보고 또 질타할 건 질타하고 또 칭찬할 건 칭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거고요. 2부는 김강진 의원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의원님들 앞에 나와 계셔서 앉아 계시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1부를 사실은 시간을 더 끌어달라고 말씀을 제가 처음에 들었는데요. 제 능력으로는 이게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1부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